한국에서 교사로 있던 분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랍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기에 한국에서 선생님을 했다고 할지라도 미국에 가서는 선생님을 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힘든 세탁소 일을 그는 꿋꿋이 참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맡긴 양복 바지를 다림질하다가 우연히 왼쪽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주머니 안에 $1000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더랍니다. 깜짝 놀라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것은 내 돈이 아니지라고 인해 마음을 고쳐먹고 옷 주인이 옷을 찾으러 오던 날 그 돈을 돌려주었더랍니다. 그 주인은 이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돈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세탁소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지만 극구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무나 훈훈한 미담이었기에 그 이야기가 뉴욕 타임즈의 기사로 쓰여지게 되어 정직한 세탁소라고 주위에 널리 알려지자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무려 종업원을 20명이나 거느리는 세탁소 사장이 되었고, 이 뉴스를 접한 뉴욕에 본사를 둔 항공사 부사장이 이 세탁소를 직접 방문해서 세탁소 주인에게 우리 비행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맡길 테니 정직하게만 일해주세요 라며 그 항공사 세탁일까지 맡게 되어 지금은 7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거대한 세탁소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인생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정직하게만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항상 두 발 뻗고 자는 편안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주며 말했다. 이것을 시장에 갔다가 팔려고 하되 팔지는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다. 시장 어귀에 깨끗한 하얀 보자기 위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두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를 보고 비웃었다. 하루 종일 돌멩이를 앞에 두고 서 있는 청년이 불쌍해서 어떤 노인이 물었다. 이 돌멩이를 얼마를 주면 팔겠소? 제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내가 5,000원 줄 테니 이 돌멩이를 나한테 팔고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구려. 제자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노인이 10,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도 청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를 두고 가격 흥정을 했다. 아무 말도 없는 청년을 앞에 두고 서로가 돌멩이를 사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불렀다.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5,000원으로 시작된 돌멩이 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돌멩이가 엄청난 것인 줄 알고 서로 사려고 안간힘을 썼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그 노인이 비장하게 말했다. 100만원을 줄 테니 나에게 파시오.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져서 포기를 하고 말았다. 나는 이 돌을 팔 수 없습니다. 단지 시세를 알아보러 여기에 나왔을 뿐입니다. 제자가 돌아오자 스승이 그를 보고 말했다. 알겠느냐?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더섭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섭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은 1살 더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은 1살 줄어든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진 것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며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며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덕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잘 살아야 한다. 돈은 혼자 오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오니 재산은 인연으로 맡은 것이니 내 것도 아니므로 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 스님. 스님,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 맞춰보세요. 햇살이 좋은 가을날 암자에서 잠시 졸고 있던 스님에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꼬마가 갑자기 나타나 수수께끼라며 문제를 냈다. 5 빼기 3은 뭘까요? 한참을 궁리했다. 넌센스 문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별의 별 생각을 다한 뒤에 글쎄 라고 답했다. 굉장히 쉬워요. 5 빼기 3은 2예요. 스님은 피식 웃었다.
그러자 그 꼬마는 다시 물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 이건 또 뭐야?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꼬마 하는 말이 걸작이다.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누가 내게 욕을 할 때는 그럴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자. 이해가 되면 분노가 사라진다. 이해가 되면 내가 편해진다. 5-3은 2. 삶을 새롭게 하는 커다란 힘을 가진 산수가 아닌가. 꼬마는 신이 나서 퀴즈를 하나 더 냈다. 2 더하기 2는요? 스님은 가볍게 알아맞혔다. 사지머니. 맞았어요. 그럼 그 뜻은요? 하고 되묻는다. 또 한참을 궁리하다 모른다고 했더니 그 꼬마는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라고 말한 뒤 깔깔대며 웃는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니. 이번엔 사덕이 사는 팔도 맞춰보실래요? 하더니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뀌는 거랍니다. 라고 답하고는 소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소년이 부처의 현신이었던가 봅니다. 우리도 이 3가지 산수를 잊지 말자고요. 송나라의 진효자는 명궁이었다. 그는 활을 어찌나 잘 쏘는지 나라 안팎에 그와 겨룰 만한 궁사가 없었다. 때문에 그는 우쭐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곤 하였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활을 쏘고 있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기름 파는 노인이 기름병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진효자가 활을 10개 가운데 9개가 관역에 명중하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장, 제 궁술의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뭐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활이 당신 손에 푹 익은 것 같군요. 무심한 노인의 말에 진효자는 기분이 나빠졌다. 아니, 제 솜씨를 어찌 그렇게 가벼이 평가하십니까? 이건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궁술이 아닙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아, 화내지 마시오. 내가 참기름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조금 이치를 아는 것뿐이라오. 그러면서 노인은 호리박처럼 생긴 참기름병을 꺼내 땅 위에 놓더니 엽전으로 그 주둥이를 막았다. 그리곤 참기름을 국자로 떠서 병 속에 흘려 넣었다. 그런데 노인의 키 높이에서 흘려보낸 참기름이 바로 엽전의 조그만 구멍 속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들어갔다. 엽전에는 참기름이 한 방울도 묻지 않았다. 진효자는 노인의 솜씨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아, 놀라지 마십시오. 나도 뭐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손에 푹 익었을 뿐이라오. 그 말을 들은 진효자는 노인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절을 했다. 그 이후 진효자는 활을 쏘는 데 있어서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나 혼자 버거 껴안을 수조차 없는 삶이라면 적당히 부대끼며 말없이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게야 인생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가 똑같다면 어떻게 살겠어. 뭔지 모르게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지. 단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게 또 우리네 인생이지. 숨가쁘게 오르막길 오르다 보면 내리막길도 나오고 어제 죽을 듯이 힘들어 아팠다가도 오늘은 그런 대로 살만해.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며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어. 더불어 사는 게 인생이지 나 혼자 동떨어져 살 수만은 없는 거잖아. 누군가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마음으로 그의 어깨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지면 마음속에 가두어둔 말 거짓 없이 친구에게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당신의 삶을 소모하는 사람을 사귀지 마라.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국어를 하게 된다. 현실 속에서 당신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성장 궤도가 변경되고 당신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 부지런한 사람이랑 함께하면 소극적이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랑 함께하면 평범하게 되지 않고 높은 사람이랑 함께하면 당신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적극적인 사람은 태양과도 같아 어디에서든 밝게 빛난다. 소극적인 사람은 달과 같아 월초와 보름이 다르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어떤 태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미래가 있게 된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그에 상응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인생에서 가장 행운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며 결혼 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이다. 절대로 당신을 소모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지 마라. 당신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라.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똑같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멀리 보면 시간이라는 긴 강물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절대 열정이 없고 호기심도 없는 사람이랑 함께 살거나 사업을 하지 마라.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랑 함께 일하고 어떤 사람이랑 친구하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어떤 사람을 따라 배우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젊어서는 재력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하나 늙어서는 건강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하다. 젊어서는 재력을 쌓느라고 건강을 해치고 늙어서는 재력을 허물어 건강을 지키려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죽는 것이 더욱 억울하고 인물이 좋을수록 늙는 것이 더욱 억울하다. 재산이 많다 해도 죽으며 가져갈 방도는 없고 인물이 좋다 해도 죽어서 안 썩을 도리는 없다. 노인학 교수도 제 늙음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호스피스 간병인도 제 죽음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옆에 미인이 앉으면 노인이라도 좋아하나 옆에 노인이 앉으면 미인일수록 싫어한다. 아파보아야 건강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늙어보아야 시간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권력이 너무 커서 철장 신세가 되기도 하고 재산이 너무 많아 쪽박 신세가 되기도 한다.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병균마저 달려들고 입지가 약하면 하찮은 인간마저 덤벼든다. 세도가 등등할 때는 사돈의 팔촌도 다 모이지만 쇠락한 날이 오면 측근에 모였던 형제마저 떠나간다. 지나가 버린 세월을 정리하는 것도 소중하나 다가오는 세월을 관리하는 것은 더 소중하다. 늙은이는 남은 시간을 황금같이 여기지만 젊은이는 남은 시간을 강변의 돌같이 여긴다. 개방적이던 사람도 늙으면 폐쇄적이기 쉽고 진보적이던 사람도 늙으면 보수적이기 쉽다. 거창한 무대일지라도 자기 출연 시간은 얼마 안 되고 훌륭한 무대일수록 관람 시간은 짧게 생각되게 마련이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 있는 것을 부러워하나 자식이 많은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한다. 자식 없는 노인은 노후가 쓸쓸하기 쉬우나 자식 많은 노인은 노후가 심란하기 쉽다. 못 배우고 못난 자식도 효도하는 이가 많고 잘 배우고 잘난 자식도 불효하는 자가 많다. 있는 부모가 병들면 자식들 관심이 모여들지만 없는 부모가 병들면 자식들 걱정만 모이게 된다. 세월이 촉박한 매미는 새벽부터 울어대고 여생이 촉박한 노인은 저녁부터 심란하다. 제철이 끝나가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게 들리고 앞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의 웃음소리는 그마저 서글프다. 육신이 피곤하면 쉴 자리부터 찾기 쉽고 인생살이 고단하면 설 자리도 찾기 어렵다. 출세 영달에 집착하면 상실감에 빠지기 쉽고 축제부기에 골몰하면 허무감에 빠지기 쉽다. 악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태어나지만 선한 사람은 작은 죄라도 지을까 걱정한다. 19세기 중국 청나라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벌어졌을 때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황제는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반란군의 세력에 황제가 보낸 토벌군은 계속 싸웠지만 계속 지고 말았습니다. 연전연패라는 글이 포함된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황제는 토벌군의 장수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관료인 증국번이 토벌군 장수로 임명되었지만 갈수록 강해지는 반란군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연전연패가 아니라 연패연전이라고 순서를 바꿔보고 했습니다. 즉 자신은 비록 계속 패배하고 있지만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황제는 증국번에게 벌을 내리기보다 오히려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보통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하는 나이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가이자 번역가인 김옥 작가는 90세월 살아온 시간을 여전히 글로 남기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옥 작가는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 시절 문학상에 응모했지만 심사 중간 6.25 전쟁으로 북한 의용군에 강제로 끌려가 한순간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의용군에서 탈출한 후 생업을 위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은 보증으로 날려버리고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결국 남의 집 묘지를 돌보는 묘막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욱 작가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했지만 아직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주옥같은 작품들의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고령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현역으로 살면서 20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한 문장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작년 김욱 작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란 소설의 작가이자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소설처럼 인생도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진 그 누구도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법정수님이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막 뛰었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치고 말았대요.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자책이 들더래요. 에이, 조금만 더 빨리 나올걸.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지더래요. 그때 법정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생각의 물꼬를 바꿨대요. 내가 탈 버스는 다음 버스인데 내가 조금 빨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변함없는 사고의 고착성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긍정적인 사고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요. 바로 법정수님의 생각, 이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겠지요. 생각 하나 바꿨는데 마음은 불편과 편안을 오고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일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고민해서 순간순간의 발상의 전환으로 느끼는 결과는 행복과 불행으로 전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비행기의 1등석이다. 그러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만의 행동과 습관을 지켜본 한 스튜디어스가 책을 펴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고 모두 자신만의 필기구를 지니고 다녔다. 메모는 최강의 성공 도구이다. 기록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아이디어를 동결 건조시켜 보존해준다. 2. 1등석 사람들은 정기와 역사책을 읽는다. 유독 1등석에서는 신문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드물다. 그들은 지독한 활자의 중독자들이나 베스트셀러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투박하고 묵직한 책을 읽는다. 3. 1등석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일단 자세가 바르다. 그리고 시선의 각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세가 좋은 사람은 범접지 못할 당당한 분위기를 풍긴다. 행동거지가 당당한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의 각도도 자연히 높아진다. 4. 1등석 사람들은 대화를 이어주는 톱니다 바퀴 기술의 전문가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낸다. 1등석 사람들은 승무원에게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과 같이 항상 완충어구를 덧붙이며 말을 건다. 6. 1등석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든다. 퍼스트 클래스의 동승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승객에게 인사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인맥 형성 방법이다. 7. 그들은 아내를 극진히 모신다. 그 이유는 높은 지위에 올라도 개의치 않고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가 아내이기 때문이다. 퍼스트 클래스는 비행기 좌석의 3%이고 부유층 구성비도 3%이다. 성공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누구나 언젠가는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 어느 늦은 밤 한 남자가 문이 닫힌 상점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상점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고가의 물품이 진열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살피며 가격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늦은 밤 어두운 차림으로 상점으로 들어온 남자를 값비싼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수많은 물건 중에 값비싼 물건의 가격표만 떼어내 저렴한 물건의 가격표와 값비싼 물건의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격표를 바꾸어 놓은 남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상점 문을 나섰습니다. 다음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점 안은 물건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모두가 분주한 동안 그 누구도 물건의 가격표가 뒤바뀐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물건의 가격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점 직원들은 손님들의 항의에 뒷수습하느라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잘못된 인생 가격표 때문은 아닐까요? 좋은 대학, 화려한 인맥, 외적 호감도를 향한 가치관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가족, 친구, 우정,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점점 낮아져 갑니다. 높아진 가치관은 값비싼 가격으로, 낮아진 가치관은 저렴한 가격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인생은 잘못된 가격표가 붙여진 상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대로 인생 가격표가 정해질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방울처럼 맑고 깨끗한 다이아몬드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세상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보석이었기에 왕은 그 무엇보다도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며 매일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일로 다이아몬드에 깊은 흠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왕은 즉시 최고의 세공 기술자들을 불러 조언을 구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흠집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탁월한 세공 기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흠집을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흠집 주변에 아름다운 장미 꽃봉오리를 정교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흠집은 예전보다 더욱 빛나 훨씬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상처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 위에 작은 꽃을 피우듯 상처는 우리 삶에 새로운 힘과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호감을 느꼈는데 자꾸 만나 교류하다 보면 왠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오래 시간을 접하며 지내다 보면 진국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로 보였는데 언제 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소박하고 자상하며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소리도 없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소리 없이 있어주는 그런 사람. 차가운 얼음 밑을 흐르는 물은 소리는 나지 않지만 분명 얼음 밑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체는 늘 변함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가져다 준 인연이 무척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도 내게로 다가와 좋은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남이란 참으로 소중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한 인연은 지혜롭게 그 만남을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만이 아닌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좋은 사람으로 늘 기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 그와의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자는 슬픔에 빠져 더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남자는 어머니의 말대로 희망을 품고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위는 조금씩 흔들릴 뿐 도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가 들었고 어머니가 나타난 꿈에도 의심이 솟았습니다. 문득 바위의 위치를 재어보니 그동안 한 뼘 정도만 옮기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고가 헛수고였음을 깨달은 남자는 원통한 나머지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꿈에서 다시 어머니가 나타나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보고 바위를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지난 1년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바위를 열심히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잠에서 깬 남자는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병약했던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바위가 존재하나요?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바위 때문에 때론 좌절하고 때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바위를 밀어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 부러워할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 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는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행복의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 늘 겸손의 마음이 생겨 일상이 기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결국 우리가 뿌린 씨앗에 의해서 싹튼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지요. 지나온 것들에 대한 회한에 매이지 말고 이 시간부터 좋은 씨앗을 뿌려 더욱 튼실한 열매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언지 모르게 외롭고 허전하여 항상 허겁지겁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혼이 맑은 사람은 평화롭고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뿌듯한 기쁨 가슴으로부터 전해오는 기쁨을 진정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은 길 이제부터는 내 가슴속 영혼을 추스리는 여유를 가지고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가슴 가득 떠안으며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무언지 모르게 외롭고 허전하여 항상 허겁지겁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혼이 맑은 사람은 평화롭고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뿌듯한 기쁨 가슴으로부터 전해오는 기쁨을 진정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은 길 이제부터는 내 가슴속 영혼을 추스리는 여유를 가지고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가슴 가득 떠안으며 순응하며 그렇게 가십시다.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가 고기가 잘 안 잡히면 바다를 보면서 바람이 한번 불어야 할 텐데 하고 말합니다. 태풍이 불어와 바닷속까지 뒤집으면 산소가 풍부해지고 먹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바람이 불면 고기들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태풍이 불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높고 맑듯이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리게 하는 큰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고 생각이 맑아져서 한층 성숙해집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10가지 감사를 알게 하고 하나의 감사가 10가지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이 없기를 물론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고통 속에 있거나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불평과 투덜거림 대신에 그것을 통해 얻게 될 새로운 성숙과 감사를 떠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럴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아픔이 가져다주는 고통보다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이 글은 마더 테레사 본부벽에 걸린 글입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견된 한 병사. 그가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해 그 병사만 빼고 전멸하고 맙니다.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구하러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 그 병사는 혈혈단신으로 밀림을 헤쳐나와 구조되었습니다. 병사를 구출할 당시 병사의 손에는 지도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했습니다. 역시 그는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하지만 그가 펼쳐보인 종이에는 밀림의 지도가 아닌 지하철 노선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살아서 조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새기면서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저 보이지 않는 무엇인 걸까요? 자연재해 속 무너진 건물더미에서도, 전쟁의 폐허에서도, 불우한 환경에서도, 계속된 면접의 고배 속에서도, 사업의 실패에서도,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희망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희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힘들 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외로워 울고 싶을 때 소리쳐 부를 친구가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머리가 내게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슬플 때 거울 보며 웃을 수 있는 미소가 내게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 비록 우울하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진 것 보잘것 없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편지 하나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슴을 활짝 펴고 내 작은 가슴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어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원을 가꾸어만 되니 기다려주게나.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들고 있게.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방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1시간이 지나자 어깨가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자 노인이 젊은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바로 그 순간 젊은이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젊은이는 무엇이든 꼭 움켜잡고 가지고 있으려 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우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든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내 것이 아닌 듯 불편할 때가 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떤가? 사회적 위치와 존재감,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맘 편한 사람, 늘 곁에 있어서 소홀할 수도 있는 사람. 하지만 그 마음이 금방 비워질 만큼 소중한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당신. 당신이 최고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둘러보세요. 그리고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늘 함께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수첩을 꺼내세요. 소중한 그에게 기쁘게 해줄 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엔 행복만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계신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먼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단 하나의 걸작품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우세요.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얼굴에 자신감으로 인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정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눈을 마주치며 웃어보세요. 분명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 어린 시선과 뭔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마주설 것입니다. 이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 부드러운 칭찬을 해보세요.
가능하면 당신을 만난 것이 참 행운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되신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면서 마음속 사랑 담아 축복해 보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푸념하는 시간이면 충분하답니다. 내가 밝고 주위가 밝아져야 근심이 없어집니다. 당장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긴답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언어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열어줄 거예요. 이제 제가 당신께 고백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둘도 아닌 단 하나의 걸작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갔답니다.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 중 한 장소 우연히 눈을 들어보니 앞에 짤막한 글귀가 조그마한 메모지에 적혀 있더랍니다. 당신에게 오늘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더도 덜도 아닌 그 한마디 피식 웃고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한 줄의 글귀가 계속 기억에 남더랍니다. 왠지 정말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날은 매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그 글귀가 생각나더랍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나지도 않았고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자신의 조그만 집이 자신이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장소인 듯한 포근한 느낌, 약간 쌀쌀한 날씨가 시원하게 느껴졌고 어두운 길에 빛을 밝혀주는 낡은 가로등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 위에 떠있는 달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맞아주는 그런 풍족한 느낌, 얼굴에 저절로 부드러운 미소가 새겨지고 내일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 단 한 줄의 글귀.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미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아마도 내일 그 글귀가 또 생각날 듯 싶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겁니다. 매일매일 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매일 되는 오늘이 제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속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믿져야 본전이면 한 번만 속아주세요.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하였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 털털이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는 화한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셋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요. 여섯째는 자식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살시구디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돕는다, 돈이라는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부의 문화가 활발해지며 재능 기부 등 여러 가지 기부의 형태가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며 드러내놓고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생활이 여유롭지 않거나 재능이 없다면 남을 도울 순 없는 걸까요? 잡보장경에 나오는 무죄칠시처럼 일상생활 중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며 알게 모르게 실천한다면 세상은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만사가 잘 풀리는 7가지 방법. 1.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불행은 내 허락 없이는 오지 않는다. 2.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긴다. 3. 꿈을 품으로 먹잇감을 보고 사냥개가 달렸다. 다른 개들은 그 사냥개를 보고 달렸다. 그러나 다른 개들은 중간에 지쳐 중단했다. 그러나 사냥개는 목표가 있었기에 끝까지 달려 먹잇감을 쟁취했다. 4. 성취를 믿으라. 그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것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5. 말을 다스려라. 생각과 말. 그 중에 말이 이긴다. 생각은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말은 이루어낸다. 6. 습관을 길들여라. 생각, 행동, 습관, 인격, 운명, 즉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7.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망에 빠질 때에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5M만 더 가면 산장이 있는데 5M 밖에서 얼어 죽을 순 없지 않은가. 꽃은 밤만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하도록 마셔야 그 속에 큰 즐거움이 있다.
활짝 핀 꽃을 보고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오히려 추한 지경에 이르니 무엇이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합니다.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넘치고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일 뿐입니다. 70%가 차면 새어나가도록 만든 술잔, 개영배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어느 마을길 모퉁이에 한 과일 행상이 있었답니다. 손을 다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리어카를 마련해 자기 마을 어귀에서 사과를 팔기로 했대요. 장사를 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 묻더래요. 이 사과 어떻게 하지요? 예. 1,000원에 2개 드립니다.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는데 작고 무나고 상처가 있는 사과만 6개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 가더랍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와서는 똑같이 그렇게 사과를 작고 무나고 상처난 것만 골라 담더랍니다. 그 사람이 3번째 오던 날 행상이 말했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좀 고르시지요. 손님은 행상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웃는 얼굴로 여전히 작고 시들고 무나고 못생긴 사과만 골라 담으며 말하더랍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행상은 숨이 멈춰지더랍니다. 그리곤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아직은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사과 봉지를 들고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용기가 불끈 생기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이 세상은 살맛나게 만드나 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버스를 탔다. 빈자리가 있어 기분 좋게 앉았다. 잠시 후 20살 즈음의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는 내가 앉은 좌석에 손잡이를 잡고 섰다. 뽀얀 피부에 단아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예쁘장한 여학생이었다. 그 순간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멈춰섰다. 창 밖으로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물건을 잔뜩 실은 손수레를 절룩거리며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나만 지켜본 건 아니었나 보다. 뒷좌석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불쌍하기도 하지. 쯔쯔. 그러게요.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추운데 고생이 많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예쁜 여학생이 창문을 열고 아빠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눈초리로 창 밖을 내다보았다. 손수레를 끌던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곤 이제 집에 가니? 네, 아빠. 옷은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 딸을 보며 아빠는 웃음 짓는다. 딸도 아빠를 보며 웃는다. 그 웃음에서 빛이 난다. 아저씨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이 고맙고 흐뭇하신 모양이다. 그런 딸이 얼마나 예쁠까? 그렇기에 이렇게 추운 날에도 딸 자식 위해 불편한 몸 이끌고 나오신 거겠지.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이 아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참 곱구나. 어릴 적 친구들과 길 가던 중 아빠를 피해 돌아간 기억 혹시 가지고 있나요? 친구 아빤 멋진 양복 차림인데 우리 아빤 흙 묻은 옷 차림이라서. 친구 아빤 멋진 승용차인데 우리 아빤 낡은 트럭이라서. 그리고 10년 후 아버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리며 눈물 맺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피하지 말걸, 달려가서 손이라도 잡아드릴걸. 어린 여자아이가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었다. 엄마가 내가 사과 2개가 있으니 하나는 엄마 줄래? 라고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왼손 사과를 한 입 빼어 물었다. 그리고 엄마를 빤히 바라보다가 오른쪽 사과를 한 입 빼어 물었다. 엄마는 깜짝 놀랐다. 아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아이인지 미처 몰랐다. 그런데 아이는 잠시 뒤 왼손을 내밀면서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이 아이는 진정으로 사랑이 많은 아이였던 것이다. 만약 엄마가 양쪽 사과를 베어 무는 아이에게 곧바로 이 못된 것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라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아픔과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 조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끔은 울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때론 웃음의 미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든지 흥분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작은 가슴을 내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지나친 권위는 사람을 병들게 하니 늘 본분을 지키면 복이 저절로 온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 언젠가는 화가 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슬픈 날엔 조용히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희망을 갖고 살아라. 희망은 늘 가슴속에서 나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어라. 누군가 나를 늘 주시하고 있다. 높이 있는 것은 금방 떨어지기 쉬워도 낮은 곳은 떨어질 위험은 없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늘 반성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는 것 삶의 성취보다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며 약점을 덮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대방을 겸손하게 공손히 섬겨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대방에게 선함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대방에게 인사를 잘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쁘게 봐주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대방을 아끼고 진정으로 사모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평생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 한 늙은 장기수가 있었다. 틈만 나면 수감되는 그에게 처음에는 가족과 친지가 방문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오직 고독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머무는 창살 너머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늙은 제수는 참새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면서 처음으로 정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참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제수가 주는 음식을 쪼아먹고 뾰로롱 뾰로롱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던가. 이 늙은 제수는 곧 먼 바다의 외딴 섬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게 되었다. 참새와 떨어지기 싫었던 늙은 제수는 나뭇가지와 철사 부스러기를 주워서 조그마한 조롱을 만들었다. 조롱을 가슴에 품고 외딴 섬으로 가는 배에 탄 늙은 제수. 하지만 제수들끼리 밀고 당기는 혼잡 속에서 그만 그의 허술한 조롱은 부서지고 그 순간 놀란 참새는 푸르르 날아올랐다. 그러나 오래 날지 못하고 그만 바다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참새가 조롱에서 빠져나와 달아날까봐 늙은 제수가 참새의 꼬리를 잘랐기 때문이다. 내 새가 빠졌어요. 새를 건져주세요. 늙은 제수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새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 커다란 배가 멈출 수는 없는 일이었다. 늙은 제수는 배의 갑판에서 조금씩 날개를 파닥이는 가여운 새를 비통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내 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피에로 로티의 늙은 제수의 사랑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혹시 그의 날개를 떼어서 내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누구나 행복하려고 일하고 운동하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좋은 글, 좋은 음악, 좋은 사람들, 이 소소한 일상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라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행복과 멀어집니다. 채우기만 하는 것도 삶이 버겁습니다. 바라는 게 많으면 불만도 커집니다. 행복의 파랑새만 먼 곳에서 찾다 보면 정작 가까이 있는 소소한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둘러보세요. 편안한 가족의 일상,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이웃, 서로를 돕는 우리,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소소한 행복을. 어느 가족이 주말에 야외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자동차를 보더니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아빠는 이런 내용을 아들에게 답해주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막 뛰어놀 수 있듯이 자동차도 엔진이라는 곳에 기름이라는 밥을 주면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두 번째 생각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계속 고민하고 궁리만 하는 아빠가 답답했는지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단 한마디로 아들의 질문을 끝내버렸습니다. 빙글빙글. 때로는 엄마의 순수한 대답처럼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참지 말아라 그러다 마음의 병 된다. 아니 된다 생각되면 즉시 마음 돌려라. 한 번 아닌 일은 끝까지 아니더라. 요행을 바라지 마라. 세상엔 요행이란 글자가 참 무서운 것이더라. 아프냐 그럼 아픈 만큼 더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는 너보다 훨씬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들은 없단다.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픔도 슬픔도 꼭 필요하기에 신이 우리에게 부여했을지도. 그저 살아있음에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이 선물을 곱게 받아들여 잘 이겨나가자. 매일 쨍한 날씨라면 얼마나 덥겠느냐. 시원한 소낙비도 무더운 여름엔 꼭 필요하듯. 아픔,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런 것도 삶에 꼭 필요한 선물이더라.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다. 힘들거든 우리 쉬어서 가자. 젊고 유능한 한 청년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의 차의 문짝을 때렸다. 옆을 보니 어린 소년이 있었다. 화가 난 청년은 차에서 내려 돌멩이를 던진 소년의 멱살을 잡고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변상을 받아야겠다. 너희 부모님께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소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기 우리 형이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저의 힘으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청년 사업가는 목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아무 말 없이 소년의 형을 휠체어에 바로 올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청년은 차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가 난 차를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도움을 청해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는 다짐을 스스로 하곤 한답니다. 앞만 바라보고 너무 빨리 달려가면 주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작은 배려가 주변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인연이란 이런 거래요.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맹수들은 산이 깊어야 하고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살고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만남이 인연의 끈이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변을 보살피면서 우리 서로 기대어 도움주며 살아갑시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척하기만 해도 실제로 그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즐겁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실제로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의 힘은 그만큼 위대하다. 운명을 바꾸고 행복을 불러들일 만큼 위대하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신이 사실을 아주 즐겁다고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대부분의 고통은 가설과 상상에서 비롯된다. 불행할 것을 가정하고 실패할 것을 상상하는 데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쁨과 행복 역시 가설과 상상으로 얻어낼 수 있다. 행복할 것을 가정하고 성공할 것을 상상하면 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행복은 상상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을 잊지 말자. 긍정적 상상을 통해 얼마든지 행복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오래전 따뜻한 봄날 동네 앞 개울을 딸과 함께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개울 근처에는 돌미나리가 푸르게 돋아났고 버들강아지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논두길을 따라 걷던 중 작은 물웅덩이에서 올챙이 떼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개구리 알가 올챙이를 보고 있을 때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올챙이는 커서 왜 개구리만 되는 거예요? 딸아이는 올챙이가 새도 되고 물고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스스로 답을 내려 말했습니다. 그것밖엔 될 게 없어서 그래요. 순간 웃음이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개구리 알이 있어도 결국 모두 올챙이가 되고 아무리 많은 올챙이가 있어도 마침내 개구리가 되는 것.
그것밖엔 될 게 없다는 것은 곧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도 대신 그 길을 갈 수도 살아줄 수 없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삶, 그것밖엔 될 게 없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오로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몫이 아닐까요? 세상 살면서 어찌 나를 싫어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던 못 나가던 질시하거나 질타하는 이웃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헤아리는 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결정해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보는 대개가 남을 칭찬하는 쪽보다 남을 흉보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육이요 수련이며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그 모든 수단들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적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들 말하지요. 100명의 친구가 있는 것보다 1명의 적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100명의 친구가 나를 위해준다 해도 마지막 1명의 적이 나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강하고 세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시했다간 언젠가는 내 앞에 강한 사람이 서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거짓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어쩌다가 행여 매듭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풀고 가십시오. 오래도록 풀지 않고 있으면 훗날 아주 풀기 힘든 매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이상한 식당이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메뉴가 나오는 식당입니다.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오곤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식당입니다. 헌데 놀라운 것은 엉뚱한 음식을 가져다 줘도 화내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주는 대로 감사히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상한 식당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유명한 인기 맛집입니다. 이 어이없는 식당이 유명 맛집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식당을 찾는 고객들은 바로 여기서만의 특별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입니다. 이곳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6명인데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문을 받아가지만 음식을 가져다 줄 때 누가 주문했는가도 헷갈리고 그래서 주문과 전혀 다른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식당을 처음 방문한 한 손님은 좀 당황했죠. 정말 주문한 것이 제대로 나올까? 두근거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운영되고 있는 이 식당 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비록 치매일지라도 아직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주며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도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당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해와 배려인 것입니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고 다른 음식이 나와도 가끔씩 물을 쏟아 바지나 치마를 적셔도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3가지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포장이 요란한 과거, 무지개 빛깔의 미래, 하얀 종이 같은 현재. 어느 선물을 고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랍니다. 과거는 돌과 같고 현재는 흙과 같습니다. 누구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돌로 빚은 조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돌 조각을 감상하듯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굳지 않은 찰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예전과는 달리 행동할 수 있고 더 즐겁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과거가 나빴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되고 낡아 빛바랜 진주 목걸이를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 좀 비싼 듯 했지만 $500에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현찰이 좀 필요해서 그것을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은 한참 동안 감정을 한 후 상기된 표정으로 $20,00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 한참 동안 감정을 한 후에 $50,000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값이 훨씬 더 비쌌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물상에 있으면 불과 500불짜리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